새벽 5시 박노인은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부터 시작됐다. 낡은 국수집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그는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장터 한편에 자리한 국수집은 비록 낡고 초라했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터전이었다.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면을 삶고 국물을 끓이며 동네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왔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섰다. 건설 일을 하는 김씨 아저씨였다. 사장님, 멸치국수 하나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노인은 능숙한 솜씨로 면을 삶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장터는 한적해졌다. 박노인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사장님, 사장님! 옆 가게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곧바로 119에 신고가 들어갔고 박노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병원 응급실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뇌출혈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딸 박수진은 직장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혼자 사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병원비 걱정이 가장 앞섰다. 하루하루 병원비는 늘어만 갔다. 수진은 국수집 문을 닫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평생의 터전이었던 가게마저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절망의 벽 앞에 선 그녀에게 남은 건 아버지에 대한 사랑뿐이었다. 박노인의 국수집은 장터에서 가장 작고 허름한 곳이었다. 테이블 서너 개, 낡은 의자들, 그리고 오래된 가스레인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곳만큼 따뜻한 곳은 없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일용직 아저씨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박노인은 언제나 같은 말로 그들을 맞았다.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그의 국수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맛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있었다. 박노인만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비 오는 날 젖은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옷차림새로 봐서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국수 한 그릇에 얼마인가요? 3,000원입니다.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2,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냈다.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박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특별 할인하는 날이에요.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수를 끓였다. 계란도 하나 더 올리고 김치도 넉넉히 담아주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국수를 먹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음에 갚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이런 일은 일상다반사였다. 장터 사람들은 박노인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박 사장님 참 착해. 저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겠어. 그래도 복 받을 거야. 착한 사람은 복 받는 법이잖아.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찾아왔다. 며칠을 굶은 듯 야윈 모습이었다. 할머니, 국수 드시고 가세요.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점심같이 드시자고 초대한 거예요. 박노인은 국수에 만두까지 함께 내어주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장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았다. 박노인의 국수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배고픈 사람은 박 사장 가게로 가라.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는 하나의 약속이자 신뢰였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 그가 바로 박노인이었다. 국수 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장터 곳곳에 스며들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박노인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작은 선행들은 언젠가 큰 기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원의 하루는 길고 무거웠다. 수지는 중환자실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안위를 기다렸다. 벌써 일주일째였다. 아버지는 의식을 찾았지만 여전히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몸의 절반은 마비된 채였다. 박수진 보호자님, 간호사가 수진을 불렀다. 손에는 또 다른 고지서가 들려 있었다. 입원비와 치료비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수납해 주세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받았다. 숫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지난주보다 더 큰 금액이었다. 검사비, 약값, 입원료. 하루하루 늘어나는 비용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다. 어떻게 하지? 수지는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 곁에 앉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모습은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평생 다른 사람만 도와주던 아버지가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되었다. 다음 날 수지는 국수집에 갔다. 가게 문을 닫은 지 일주일 만이었다. 먼지가 쌓인 테이블, 차가워진 가스레인지, 정리되지 않은 그릇들,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수진아, 어떻게 지내? 옆 가게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니? 병원비는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가게를 정리해야겠구나. 박 사장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지. 그날 저녁 수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다. 평생의 터전이었던 국수집을 내놓기로 결심했다. 전세금과 가게 정리로 얻은 돈이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병실로 돌아온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평생 거칠게 일해온 그 손이 이제는 너무도 여위어 보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가게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수진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고지서 숫자들이 아른거렸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수진의 중얼거림이 고요한 병실에 스며들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진은 몰랐다. 20년 전 아버지가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절망의 끝에서 기적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박노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는 듯했다. 의식이 또렷했다가도 갑자기 희미해지기를 반복했다. 의료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수진은 좋지 않은 예감을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 들리세요?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박노인은 힘없이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의 얼굴은 날마다 더욱 야위어 갔다. 박수진 보호자님, 담당 의사 김 선생이 수진을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환자분의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 부위의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는 말을 멈췄다. 수진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병실에서 홀로 깨어 있었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생각할수록 앞이 막막했다. 국수집 매물 광고를 냈지만 아직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 손에서 평생의 노고가 느껴졌다. 장터에서 국수를 끓이고 손님들을 대접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가 지속됐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를 둘러쌌다. 수진은 의자에 앉은 채로 꼼짝할 수 없었다. 수진아, 김 아주머니가 병문 안을 왔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요, 아주머니. 수진은 겨우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박 사장님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정말 안타깝다. 김 아주머니도 박노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장터 사람들 모두가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수진은 복도 끝 공중전화로 직장에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좀 더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오래 비우시면. 상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우선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다.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의료진들의 발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힘없는 호흡소리만이 들렸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였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멀리 있을 줄 몰랐다. 아버지, 제발 괜찮아지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두 사람에게는 서로만이 남아 있었다. 절망의 바다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알지 못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그리고 20년 전의 작은 친절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수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네. 봉투를 집어들자 묵직한 느낌이 들었다. 겉면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박 사장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발신인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간호사님, 혹시 이 봉투 복도에서 만난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그녀도 모른다고 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한 장의 편지였다. 그리고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수진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꿨다. 병원비는 이미 오래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보니 병원 영수증들이었다. 모든 고지서에 완납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어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다. 박 사장님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20년 전 장터 약국에서 약을 훔치다 붙잡혔던 17살 소년 이정호입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1985년 3월 15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폐렴으로 며칠째 알아누워 계셨는데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거든요. 감기약 한 상자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약사 아주머니에게 붙잡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했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것보다 아픈 어머니에게 약 하나 사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 한심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약값을 대신 내주시고는 제 손을 잡고 국수집으로 데려가셨죠. 사장님께서는 저를 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고픔이 죄가 될 수는 없지. 어린 것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든 어른들이 잘못이야. 그리고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계란도 하나 올려주시고 김치도 넉넉히 담아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틀을 굶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따뜻했던 건 음식이 아니라 사장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급할 거 없다고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마치 아버지처럼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꼭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우리라고요. 사장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리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학교에 가서도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성적이 오르자 선생님들께서 장학금을 소개해 주셨고 의과대학에도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20년이 지나 우연히 이 병원에서 사장님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시간이 왔다고요. 사장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갚음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사장님께서 심어주신 따뜻함의 씨앗이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날의 국수 한 그릇이 제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올림.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버지, 아버지,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아버지가 심으신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박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깊은 잠 속에서도 딸의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 그토록 어둡게만 보였던 하늘이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선행이 시간을 뛰어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적. 20년 전 국수 한 그릇에 담겼던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구원의 손길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 앞에서 수지는 인간의 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른 아침 수지는 아버지의 상태 변화를 느꼈다. 며칠 전부터 박노인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눈을 뜨는 시간이 길어지고 때로는 수진의 손을 꼭 쥐기도 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박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아직 어려웠지만 의식은 분명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40대 초반 남성이었다. 그의 가슴팍에는 이정호 과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수진의 가슴이 쿵 떨렸다. 바로 편지의 주인공이었다. 20년 전 그 17살 소년이 이제는 의사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 선생님이시죠?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정호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정호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이정호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했다. 이정호 의사는 천천히 박노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20년 전 그 소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 박노인의 눈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던 날 약국 앞에서 울고 있던 어린 소년. 그리고 자신이 건넨 국수 한 그릇. 정호야. 박노인이 간신히 말을 꺼냈다. 첫 마디였다. 며칠 만에 처음 나온 말이었다. 이정호 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다. 네, 사장님. 그때의 정호입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이정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거칠고 야윈 그 손에서 20년 전과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사장님, 그날의 국수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님께서 주신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미소였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이정호가 말했다. 사장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사장님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병실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가득했다. 수지는 아버지와 이정호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이 만들어낸 기적. 정호야. 의사가 됐구나. 박노인이 힘겹게 말했다. 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장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이정호는 박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치 20년 전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시 전해주려는 것처럼. 병실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창가에 놓인 꽃병의 꽃들이 환하게 빛났다. 작은 선행이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고 오랜 세월의 인연은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 수지는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선행이 만들어내는 기적,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따뜻함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다.